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 World Now.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위계의 독일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난민과 무슬림입니다. 비단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럽 선진국들 대부분 해당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슬림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슬림들이 모국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면 당연히 그곳에는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순과 충돌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쇠퇴시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특히 지난 10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했던 국가이기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인구였지만,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1972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1993년 1.28로 최저로 떨어진 후 성공적으로 반등해서 2022년에는 1.58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수의 한국 언론들에서는 독일의 우수한 출산 정책 때문에 인구 절벽을 탈출할 수 있었다며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독일은 멸종하는 민족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해 독일 신생아 수가 67만 3천 명에 그쳐 1965년 130만 명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1.58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나라로 탈바꿈한 독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능한 것은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지난 2003년의 노동개혁이 밑거름이 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퇴근 시간이나 자율근무제가 보편화된 덕에 맞벌이 부모들은 오후 4시면 퇴근이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총 40억 유로를 투자해 16개 모든 주 정부에 약 1만 개의 전일제 학교를 증축했다. 독일 인구 정책의 싱크탱크인 연방인구연구소 연구 총책임자인 마틴 부자드 박사는 독일의 인구 정책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들이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 출산율의 반등 원인을 저런 정책에서 찾는 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일 출산율의 반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난민입니다. 독일의 출산율은 1993년 최저로 떨어진 후 반등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1992년부터 지금까지 독일에 들어간 난민 수를 확인해 봐야겠죠. 무려 약 2,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1991년까지가 약 770만 명으로 독일은 무려 총 3,5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독일 인구가 약 8,300만 명이니 받아들인 난민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독일 시민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국가로 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게 독일인데 과연 얼마나 다른 나라로 떠났을까요? 메르켈 전 총리는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의 지도자였죠. 그녀의 재임 기간 동안 받아들인 난민만 1,20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입니다. 작년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25만 명 정도였죠. 만약 한국이 독일처럼 앞으로 63년 동안 인구의 40% 정도인 2천만 명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지에서 매년 31만 명씩 나눠서 받아들인다면 과연 한국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까요? 기사에서는 독일의 인구 정책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게 과학적인 게 맞습니까? 난민이면 어떠냐? 독일에 잘 정착하고 독일 국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국가가 필요시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민은 애초에 모국의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죠. 남아서 모국을 더 좋게 만들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비록 외국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인데 애국심이 강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있는 화교 중에서 한국 국적 취득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과 특별히 종교 문화적인 문제가 없는 대만 화교와 조선족들 중에서도 한국 사회에 편입되고 싶지 않아 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교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무슬림들이 과연 독일 사회에 잘 편입될 수 있을까요? 2016년 새해가 밝을 때 독일 쾰른에서는 약 2,000명의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행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독일 경찰에 신고된 내용만 약 1,200건에 달하며 그중 492건은 성범죄와 연관되었습니다.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에 의한 베를린 점령 이후 독일은 다시 한번 자국의 여성들이 외국인에 의해 대규모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난민은 독일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시리아인이다. 너희는 나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메르켈 여사가 나를 초청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 사건은 독일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었는데 바로 체포한 용의자의 국적을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5년경부터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들이 유럽행 난민 대열에 동참하면서부터 난민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독일의 메르켈은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경찰들은 윗분들이 불편해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국에서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그냥 외국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정확하게 국적을 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2016년 7월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비르츠부르크 지점을 지나가던 기차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모하메드 리아드라는 17세 소년이 갑자기 도끼를 휘둘러 홍콩 관광객 5명이 피습을 당했으며 공격 중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19일에는 트럭이 시장을 돌진해 13명이 숨지고 5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일어난 테러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범죄입니다. 확인된 유력 용의자의 이름은 24세 아니스 암리였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자신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는 좀 잠잠하지만 이제 독일은 언제든지 종교적인 다툼을 인한 테러에 안전하지 않은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독일어가 안 통하는 가게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카페의 메뉴판은 100% 영어로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거주 등록 인구 385만 명 중 94만 명이 외국 국적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늘어난 베를린 인구 7만 5천 명 중 4만 2천 명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한국어로는 메뉴판도 읽을 수 없고 주문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독일이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난민 문제로 인해 독일은 통일 이후 부담해야 했던 막대한 사회통합 비용 이상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독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르켈처럼 남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쉽습니다.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곳간 열어서 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임기 채우고 은퇴하면 그만이지만 남겨진 책임과 부담은 국민들이 지는 거죠. 한국이 아직 저 정도는 아니지만 아예 저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대림동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분들은 상점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3.1절 등 국경일에는 태극기의 의미와 국기 개항 방법 등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육하기도 한다. 조선족들이 모인 맘카페에서 A씨는 유치원에서 우리나라 태극기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요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 같다며 가끔 국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아이에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또 다른 조선족 B씨도 한국의 교육기관은 다문화 학생은 고려하지 않고 자국민 중심의 교육을 고집한다며 태극기가 국기라는 인식을 주입하는 건 문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족 맘카페 회원 C씨도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서도 한국 엄마들과는 생각도 생활 자체도 많이 다르고 조선족들과 어울리는 게 편하다면서 한국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맘카페는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어로 된 질문에 중국어로 답변을 해야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인과 조선족도 이 정도인데 독일은 과연 무슬림들과의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유럽의 무슬림 인구는 2,500만 명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했으며 프랑스 인구 중 570만 명, 독일 인구 중 500만 명이었는데 만일 유럽이 지금처럼 이민의 호의적인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7,50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유럽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 사정이 좋은 독일은 1,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7%, 프랑스는 1,3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무슬림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비율이 약 12% 정도 되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이제 몇십 년 안에 유럽에서 무슬림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일이 위기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